반갑습니다. 지한송 회계사고요. 자, 2차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OT 좀 드릴 텐데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2차 재무관리 과목의 특징. 여러분들이 회계세법은 1차 때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1차 때 재무관리를 많이 소홀히 합니다. 올해 1차 재무관리가 또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뭐 한두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응용된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근데 강평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차 재무관리 강평은 유튜브에 업로드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강평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씩 따지고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은근 많았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게 좀 싫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지. 자, 그러면 2차 재무관리는 1차랑 비교해서 어떤가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난이도가 1차 재무관리랑 2차 재무관리가 극명하게 나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작년 2차 재무관리가 악명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본 적은 없겠지? 그런데 그 작년 2차 재무관리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개 과목 있잖아요. 5개 과목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잠깐 뭐 기사를 가져와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자, 세법의 체감 난이도가 있어요. 작년 2차죠. 작년 2차예요. 22년 2차. 세법 체감 난이도. 아주 어려웠다. 3.8%. 아주 어렵다. 3.8%. 아주 어려웠다 한번 볼게요. 회계감사. 아주 어려웠다. 7.7%. 회계감사. 원가. 아주 어려웠다. 5.1%. 재무회계. 올해 1차도 난리였는데. 재무회계는 2차 난이도. 작년에 아주 어려웠다가 10.3%. 그래도 좀 어렵죠? 재무관리 아주 어려웠다 83.3%. 그러니까 2차 난이도가 예전에는 원가관리 회계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전에는 원가관리 회계랑 재무관리가 쌍벽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도적인 일타가 됐습니다. 재무관리가. 아주 어려웠다 83.3%고요. 어려웠다가 99%니까요. 그냥 어려웠다가 91%예요. 어려웠다 90. 거기에 아주 쉬웠다가 2.6%가 있어요. 재무관리에. 구라죠, 구라. 이거는 구라. 그러니까 재무관리 난이도가 이제 너무 어려워졌는데 일단 작년 재무관리가 좀 돌연변이에요. 작년 재무관리가 좀 어려웠는데 그거를 왜 어렵는지 한번 볼게요. 어려운 이유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국어 문제가 돼버리는. 어떤 사람은 A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B로 해석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개판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많이 봤던 유형이야. 많이 봤던 유형이 지역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MM 자본구조 이론 나왔고요. 투자한 평가 나오고요. 그냥 CAPM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그 생각이 거기 문제에 투영되면서 우리의 생각을 안 한 그런 결과로 문장들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구난방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작년 기출이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가 요거예요. 해석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7문제가 나오거든요. 2차에는 7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문제 정도는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1, 2, 3번으로. 그럼 1, 2, 3번에서 막 해석이 갈리게 되면 4, 5, 6, 7번 이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1차 시험 보면서 느꼈잖아요. 처음에 본 문제가 어려우면 뒷문제도 어려워져요. 처음에 본 문제가 쉬우면 자신감이 붙어서 가속도가 붙어서 뒤에도 쉬워요.
그래서 처음 문제가 어렵게 되면 그러면은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무관리도 그랬어요. 1번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1번 문제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갈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석 문제가 또 있어요. 해석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유예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범위가 없어. 재무관리는 이제 범위가 없어요. 회계, 세법, 그래도 양은 많지만 그래도 뭐 틀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재무관리는 범위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론 한번 기억해 볼까요? MMA 58년도, 63년도 거기가 대부분 나오잖아요. 63년 지금 몇 년도예요? 2020년도인데 63년도 이론이 대부분 나오고요. 그 뒤에 이론도 나오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이론들이 생성돼가고 있겠죠. 재무관리 이론들이. 그런 것들을 내게 되면 그러면은 학생들이 멘붕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끔 내요. 교수님들이 가끔 자기가 보던 자기가 연구하던 분야에서 논문들을 좀 발췌해가지고 거기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유예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저기 있는 범위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 마이스 엣젤 문제도 달아주세요. 해리 스프링글 모형도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달아가지고 뭐 가르치고 유예 강의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좀 얘기 드리고 하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어려워요. 이 이유가 이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어이구 난리 났네. 어떻게 해결하냐? 일단 첫 번째는 용어를 제대로 정리합시다. 용어를 잘 정의를 해야지만 문제가 그나마 잘 읽혀요. 용어.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동차 강의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뭔가 이렇게 개념을 좀 얘기하거나 그러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재무관리가 동차 때 떨어졌다 하면 유예 때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동차 때 뭐 아쉽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유예 때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 강의 다시 들으세요. 기본 강의. 기본서를 다시 정독하든 아니면은 기본 강의를 듣든. 근데 그때 들어야 될 기본 강의는 내가 들었던 기본 강의 말고 다른 강사분이 했던 기본 강의를 무조건 들으세요. 그러면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2차 동차 때 재무관리 점수가 31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동차 때까지 그냥 재무관리가 재밌어 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계랑 세법 붙고 원잼감 유예가 됐었거든요. 최악이죠. 그러면 다시 1차를 볼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머지 원가나 감사는 50점 후반대로 떨어졌으니까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좀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재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초시생 마음으로 가자 해가지고 다시 기본서부터 봤거든요. 거기서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동차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문제 풀고 유형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맞출 수 있는 문제 최대한 실수 안 하고 풀면 그래도 동차는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실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유예 때 저는 뭐 거의 뭐 100% 장담하는데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예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벌써 유예를 얘기하면 벌써 유예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재무관리랑 원가는 두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차 합격하시고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무관리. 그래서 용어 제가 그래서 그 동차반 때 요거는 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에 돌아가자. 요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련된 개념들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도 예제도 좀 풍부하게 좀 넣어놨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도 풍부하게 좀 넣어놨으니까 요것보다는 제가 그래도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무관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얘는 그래도 동차 때 해결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헷갈리는 부분, 이자율도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자율 수십 가지 되는 이자율, 현물이자율, 선도이자율, 부의관수익률, 유효이자율, 표면이자율, 액면이자율, 표시이자율, 응? 이자율도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동차 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관리 강사가 힘들어. 내가 왜 재무관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할 때 딜본부에 있었거든요. 딜본부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재무관리를 제가 조금 수월하게 남들보다는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재무관리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서 수많은 재무관리 강사들이 막 도전했겠죠. 지금까지. 응? 그런데 다들 실패하고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래 저는 그나마 조금 자리는 잡았잖아. 응?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실? 성실도? 요거 하나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면요. 그만큼 실력은 올라가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재무관리 강사가 참 어려워요. 이거 보면 동차 시수도 보세요. 회계, 세법, 원가랑 재무관리보다 실수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1차 때 공부하고 동차 때 또 공부해요. 엄청 공부해. 그래서 회계, 세법 유예가 있긴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워낙 그 1차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강의 실수는 재무관리 원가가 좀 작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 범위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중요하게 다룬 주제들 위주로 좀 다루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회계세법보다는 범위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실수가 작은 거지. 여러분들이 투입해야 될 공부의 양은 많아야 됩니다. 강의 실수가 작은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를 동차 때 합격을 해야지 유예가 좀 편하네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세요. 재무관리. 1차 때 공부 안 한 걸 좀 생각하시고 2차 때 공부 열심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인강생한테 좀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재무관리를 좀 컴팩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무관리를 보시면은 한 60에서 70시간 정도 재무관리 해서 동차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강의는 제가 살려놨습니다. 컴팩트 재무관리 강좌 살려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 동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재무관리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들도 좀 공부하라는 저의 배려죠. 그러니까 재무관리 합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여러분 회계사 합격을 위한 좀 배려였거든요. 뭐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컴팩트 재무관리 남겨놨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커버리지는 좀 넓혀달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올해는 한 90에서 100시간 정도는 좀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요. 거기 보면 4월 17일 날 종강이잖아요. 여기가 종강이 아니에요. 어디에 끼워넣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끼워넣을 자리가 없네. 일단 여기가 종강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 그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요. 주제가 총 파트가 10개예요. 10개. 파트가 10개인데 제가 뭐 1차 때는 파트를 뭐 17개로 나눠 가지고 강의를 했지만 2차 때는 좀 종합적인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트 수를 저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통합을 시켰고 보면 마지막 파트를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파트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요 실전 모의고사는 거의 실제 시험 난이도로 냈습니다. 좀 어려웠던 수준. 실제 2차 기출. 지금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차 강의를 듣고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동차 강의 때 요거까지 다 풀 거예요.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기타 주제, 마지막 수압, 자본거래, 바, 리스의 경제수 평가, 뭐 피셔의 분리정리, 기타 주제들 있잖아요. 기타 주제들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혼자서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와서 강평을 들으면 돼요. 7회 동안. 그런데 점수가 처참할 겁니다. 30점, 40점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 실전 모의고사는 50점 이상만 받아도 그래도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의 실력 테스트 겸으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난이도고요. 문제 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좀 많이 어려울 건데 요거를 좀 극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험 볼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강평이 어디까지 진행될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혼자 촬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는 제가 끝까지 실전 모의고사는 강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업을 듣고 나서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는 내가 혼자 집에서 풀어보고 강평을 듣겠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듣겠다. 그러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현강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주제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전 모의고사는 집에서 필요한 부분 발췌해가지고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만약에 여기에 뭐 늘 데가 없지만 제가 혼자 촬영해도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확실히 이 실전 모의고사 7회 풀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개념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에 이렇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실전 모의고사의 7회 안에 녹여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7회까지 듣는 게 동차 강의예요. 아시겠죠? 실전 모의고사 7회까지 듣는 게 동차 강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뭐 파이널을 듣든 혼자 정리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OT는 되겠지? 그리고 질문이 있다. 수업 시간에 촬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꼭 하고 싶다.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는 저분들도 궁금해해요. 다 비슷하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질문 그냥 마구마구 주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 여러분 그 기타 주제에 보시면 기타 주제로 제가 왜 다 뒤에 묶어놨냐. 기타 주제로 묶어놓은 이유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뒤에 묶어놨겠죠. 특히나 거기에 리스의 경제성 평가는 21세기에 나온 적 없고요. 피셔의 분리 정리도 20세기에 한번 21세기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압,
자본거래 반은 그래도 나왔죠. 근데 빈도수는 수압이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수압은 좀 어려우니까 나오더라도 좀 풀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타로 좀 묶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거는 바입니다. 바. 기타 주제 중에서. 그래서 바는 왜 눈여겨보냐. 1차에 최근 5년 동안 2번이나 나왔어요. 2차에는 언제 나왔냐. 2차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09년도인가 나왔습니다. 09년도. 10년도인가 09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왔죠.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바와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올 때가 돼서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하시고 버리잖아요. 여러분 1차 때 1차 때 버리는데 우리 동차생들도 보통은 버리거든요. 보통은 버리는데 우리는 버리지 맙시다. 제가 설명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가져갑시다. 그리고 이 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지는 제가 조금 나중에 바를 설명드리면서 정리는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10에서 15점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보다 7, 8점은 더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로 가면 그러면은 55점으로 떨어질 거 62점으로 합격하면 되는 거죠. 바 하나 가져가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어쨌든 컴팩트 재무관리 교재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제 요 교재는 한 9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많어. 사실 안 많거든요. 이것도 많아. 그런데 컴팩트 듣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컴팩트를 내가 듣겠다. 60시간으로 내가 그냥 쇼부 보겠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인생 뭐 있냐? 하면서 그렇게 정리하셔서 재무관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할까요? 싫어요? 해야지. 응? 재무관리 체감 난이도가 아주 어렵다. 83.3%잖아. 여기 보니까 재무관리 그 체감 난이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욕이 많네. 재무관리는 다른 재무관리 교수가 와도 풀지 못할 것이라는 장담. 그렇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깔끔한 문제를 내주면 좋겠다. 과목마다 난이도 편차가 큰 것은 금감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재무관리 한번 극복해 봅시다. 자, 한번 이제 펴볼까요? 재무관리 기초. 자, 재무관리 기초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주제가 9페이지, 제가 큰 틀부터 볼게요. 재무관리 의의가 나와요. 뭐 요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세요. 화폐의 시간가치가 나와요. 요것도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화폐 시간가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여기에 24페이지 재무비율이 나와 있어요. 재무비율. 재무비율도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당좌비율, 유동비율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재무회계 때도 배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계사 시험에서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되니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거기 있는 위험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전통적 효용함수 요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1차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1형에서는 두 번째 문제인데, 재무관리 두 번째 문제였는데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지랄맞게 나와서 요것도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못 풀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효용함수 관련된 문제 해서 파트 1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면 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 CAP면 CAP입니다. 뭐 자본구조 이론이면 자본구조 이론이다. 여기에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소물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재무관리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을 잘 다져놔야지만 해석의 능력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관리 의의부터 볼게요. 보통 우리가 재무관리를 처음 공부하면 요 BS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맞죠? 여기서의 BS는 우리가 회계에서 만약 BS라고 치면 여기는 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이 재무관리 관점에서 일단 볼게요. 재무관리 관점에서 볼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회계에서 얘기하는 계정 과목과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계정 과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BS는요, 별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예요.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저 자산의 가치라든지 부채의 가치라든지 자기자본의 가치는 시장 가치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장착을 하시고, 그러면 요거는 회계 용어잖아요. 회계 용어잖아요. 이 회계 용어를 재무관리 용어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그냥 부채는 타인 자본 비용, 자본은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 자본은 자기 자본으로 바꿉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요거를 타인 자본, 요거를 자기 자본으로 바꾸죠. 시험에서는 타인 자본이라는 용어도 나오지만 부채라는 용어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에서는 자본이라는 용어보다는 자기 자본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재무관리에서는 그래서 자본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쳐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에서의 자본은 영어로 equity예요. 지분. 재무관리에서 자본은 영어로 캐피탈입니다. 영어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합친 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재무관리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요거 좀 구분하시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이 타인 자본을 조금 회계랑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무관리에서는 우리가 자본을 얘기할 때 순운전 자본이라는 개념도 존재를 하거든요. 순운전 자본. 그러면 회계에서의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는 여기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맞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1년 이내? 1년 이상.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로 나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본, 그냥 자본. 자, 여긴데 여러분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합니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일반적으로 커야지 정상적인 기업이죠. 별 말이 없으면 우리는 다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그럼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커야지 정상적인 기업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에 차감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옮길 수 있을까?
회계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뭐 가능하죠. 재무관리에서는.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개념을 요거를 묶어가지고 요거를 지우고 유동자산 대신에 순운전자본이라 쓸게요. 이래도 되겠죠? 순운전자본. 자, 그러면 순운전자본은 영업을 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유동부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입채무라든지 이거는 영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계정 과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순운전자본은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영업과 관련이 있죠. 영업과 관련이 있는 애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죠. 비유동 자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유동 자산은 고정자산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쓰거든요. 고정자산 fixed asset이에요. 회계용어 아니에요. 회계용어 아니고 이게 재무관리 용어예요. 사실은 fixed asset, 고정자산이라는 게. 그러면은 고정자산이라는 게 이 비유동자산과 동의어라고 치면 요거 대신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고정자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고정자산이라고 쓸게요. 자, 고정자산은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영업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 있는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있어. 그러면 그건 영업과 관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 비영업 자산은 제가 별도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비영업 자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무관리 문제에서는 비영업 자산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부터 배우고 예외적인 것들을 나중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영업 자산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다가 영업과 관련된 자산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순운전자본, 고정자산 이렇게 병행시키고 비유동 부채 있죠. 비유동 부채. 이게 타인 자본이에요. 사실은 비유동 부채를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를. 그리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고요. 사실 이렇게 변형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재무관리 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타인 자본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타인 자본의 정의는 조달한 돈인데 남에게 조달한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사채권자로부터 조달한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여기 있는 유동부채 중에서도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단기 차입금은 타인 자본으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단기 차입금도 조달한 거니까. 매입 채무랑 단기 차입금 구분하면 매입 채무는 조달한 건 아니야. 내가 그냥 물건을 외상으로 산 거. 그런데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달한 돈이니까 타인 자본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단기 차입금을 왜 타인 자본에 안 넣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가 자본예산을 배우잖아요. 자본예산. 자본예산은 1년만 하고 말 사업이 아니에요. 장기간 할 사업입니다. 장기간 할 사업에서 내가 조달한 돈도 역시나 장기로 조달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로 조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재무관리에서. 장기로 조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단기 차입금이 타인 자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본예산 관점에서의 타인 자본은 다 장기 차입금, 장기 사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를 타인 자본으로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자산,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을 우리가 볼 때 이 자산은 순운전 자본과 고정 자산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그리고 비영업 자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자산을 그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순운전 자본, 영업 고정 자산, 그다음 비유동 자산. 요 세 가지가 있겠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타인 자본은 장기로 조달한 부채구나. 장기로. 그다음에 나머지 지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를 공부하면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너무 회계를 열심히 해서 그래요. 너무 회계를 열심히 해서 재무관리랑 자꾸 섞으려고 그래. 아예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뭐가 결이 다르냐? 우리 순운전 자본을 유동자산 마이너스 유동부채로 정의했죠. 그러면 순운전 자본은 매출채권 플러스 재고자산 마이너스 매입채무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순운전 자본은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그냥 여유자금이 더 커요. 뭔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전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자산이 있어야, 안전자금이 있어야 그나마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순운전 자본을 많이 쓰지,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계정감을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렇지만 우리가 회계사 시험에서의 재무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순운전 자본에 대한 정의를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 그걸로 정의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자산에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아시겠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유동자산 안에 현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순운전 자본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지금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BS를 볼 때는 자산, 타인 자본, 자기 자본으로 보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요게 있어줘야 됩니다. 밑에 게 있어줘야 돼요. 자, 다시 쓸게요. 이제 부채랑 자기 자본을 이렇게 쓸게요. 저. 왜냐하면은 실제 시험에서 타인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용어가. 그래서 부채가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인데 제가 여기다가 쓸 때는 부채랑 자기 자본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로 쓸게요. 자, 부채. 부채라는 용어는요, 기업 입장에서 용어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부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금융자산. 그 중에 채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용어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용어고요. 부채라는 용어, liability거든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조달한 사람 입장에서의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채를 투자한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 저 부채를 바라볼 때는 금융자산 채권이라고 바라보겠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자본을 바라볼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겠죠. 주식, 지분 상품이겠죠.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고 1차 시험에 이번에 그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그 말 문제가 나왔잖아요. 좀 설명드릴게요. 그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행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발행이 있어요. 이건 그냥 말로 들으세요. 직접 발행이 있고요. 간접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발행은 실제로 기업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자라든지 주주들을 찾아가서 돈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직접 발행이에요. 그냥 직접 만나서.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사거나 부동산 살 때도 직접 그 집주인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중간에 부동산 중개사 끼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거 조달할 때도 중간에 누굴 껴요. 누굴 껴요? 증권사. 증권사 안에 어떤 본부? IB 본부. 그러니까 IBD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IB 본부를 낍니다. 그러면 제 주위에서도 회계사 분들이 IB 많이 가거든요. IB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가 물어봤어요. 그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야 회계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왔다? 나도 모르는데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그 교육 자료를 쓰는 건데 이거 형이 한번 나중에 교재 작업할 때 이거 써 하면서 뭐 주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IB 본부에서 그거를 주관을 하거든요. 그때 IB에서 만약에 중간에 껴가지고 발행 업무를 도와준다. 그거를 간접 발행이라 불러요. 간접 발행인데 그 간접 발행 중에서 두 가지 방식, 뭐 크게는 세 가지인데 보세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총액 인수가 나왔는데 그 총액 인수가 아니라 그거는 잔액 인수라고 해서 그 문장이 틀린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증권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1,000억을 발행해요. 그러면 1,000억을 조달해 주세요. 1,000억을 모집해 주세요라고 IB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IB가 오케이 내가 1,000억 마련해 줄게 해서 IB가 투자자들을 막 찾아댕겨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막 모집해가지고 1,000억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 모집이 안 돼가지고 800억밖에 모집이 안 됐어. 그럼 나머지 200억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업과 IB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그 200억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기업 니네가 알아서 모집해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200억에 대해서 증권회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근데 증권회사가 보통은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증권회사 책임지면서 이렇게 발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 200억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 IB가 책임을 지는 것이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IB한테 그 200억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데 그게 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거기서 총액 인수랑 잔액 인수가 나오는데 총액 인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증권회사 그 1,000억 있죠. 1,000억. 그냥 증권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기업한테. 그런 다음에 증권회사가 이제 투자자들 모집하면서 그 1,000억을 마련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증권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니까 1,000억에 대해서. 그게 총액 인수예요. 잔액 인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열심히 했는데 800억밖에 모집 못했어. 그러면 나머지 200억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더 모집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때 증권회사 200억 쏴주는 거죠. 내가 채권자가 되겠다. 내가 주주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쏴주는 거예요. 그게 잔액 인수예요. 어쨌든 증권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조금 방식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 게 1차에 나와서 당황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증권회사한테 나왔는데 이거 뭐지? 나도 못 풀겠는데 이렇더라고. 증권회사 출신들도 못 푸는 걸. 그걸 내고 앉아 있어가지고 당황하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에 기업 입장에서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 조달하는데 거기서 채권자한테 뭘 주냐면 타인 자본 비용을 주죠.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이고 비용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줘요? 자기 자본 비용 주죠. 채권자 입장에서 저 타인 자본 비용이 채권의 요구 수익률일 거고요. 주주 입장에서 저 자기 자본 비용은 주주의 요구 수익률일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타인 자본 비용은 계산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 계약서에 몇 % 주겠습니다 라는 채권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액면 이자가 또 액면채로 발행이 되면은 그 액면 이자율 자체가 그 채권의 YTM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에 있는 타인 자본 비용은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게. 근데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자기 자본 비용이 뭔데요? 주주들이 원하는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주주들이 원하는 수익률은 다 달라. 다 달라요. 물론 기업의 위험 이런 것들 다 반영해가지고 여기 있는 자기 자본 비용이 형성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자본 비용을 얼마로 설정할 건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자기 자본 비용을 줘야 될 건지에 대한 이슈인데, 자, 저 보세요. 그런데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기업이 주주한테 주는 돈, 주주로부터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기업은요, 주주한테 뭘 줘요? 나머지를 다 주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주고 난 나머지, 그 다음에 정부한테 세금 준 나머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본 비용은 뭐지? 자기 자본 비용이 예를 들어 10%예요. 근데 10%를 안 준다니까요. 다 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비용 10%를 딱 설정을 했다. 걔는 뭐냐면 최소한 요 정도는 주자, 주주한테. 최소 수익률이에요. 최소 수익률.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주주한테 다 줘요. 나머지 다 준다고요. 나머지 다 주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네가 벌어줘야지, 요 정도는 주주한테 줘야지 라는 어떤 미니멈, 최소 수익률이 존재하는데, 그게 자기 자본 비용이고, 그거를 CAPM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구분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배당을 예를 들어서 뭐 배당 성향 40%를 해가지고 뭐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배당을 줘. 나머지 60만 원은 그것도 주주 거예요. 근데 안 준 것뿐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기 자본 비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채권자랑 주주로부터 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본이라고 부르고, 그 자본으로 자산을 구입하죠. 그래서 자산을 구입하는데 보통 어떤 자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요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고정자산을 구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조달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다 고정자산 사면 그러면은 여유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100만 원 조달하면 90만 원은 사고 나머지 1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안전자금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순운전 자본이에요.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그래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세요. 계정감으로 계속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는 게 좀 더 재무관리를 이해할 때는 편합니다. 어쨌든 순운전 자본과 고정자산. 자, 그러면은 보통 현금 흐름 창출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고정자산에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정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거를 시장가치로 쓴다고 했잖아요. 자산, 부채, 자기 자본을 시장가치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가치로 쓸 때 이 자산의 시장가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산의 시장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본구조 이론에서 배우기로 하고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의 시장가치를 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자산 현금 흐름 할인 방식. 그 다음에 여기는 부채랑 자기 자본의 가치를 더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부채의 가치, 채권의 가치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가치, 주식의 가치죠. 그래서 채권의 가치랑 주식의 가치를 더해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구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본구조 이론까지 공부하시면.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이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첫 번째 방식을 보통 씁니다. 현금 흐름 할인 방식으로. 그러면 현금 흐름 할인 방식으로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요,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할인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자산의 가치. 그러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거는 기업 현금 흐름이라고 할게요. 미래에 발생하는 기업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할인하는 할인율이 있을 거예요. 할인율.
이렇게 해서 자산의 가치를 구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자산의 가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용가치라고 불러요. 그렇죠? 사용가치. 사용가치를 구할 때 미래현금흐름 적절한 할인율을 할인하잖아요. 그 사용가치가 재무관리에서는 현금흐름 할인법이죠. 자,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여기 있는 분자랑 요 분모를 좀 구분을 할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분석하기 쉽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냐?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은 이거는 조달과 관련이 없는 현금 흐름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조달할 때 2년짜리다. 그러면 100을 조달해요. 그러면 100을 조달하고 뭐 이자 10 내고 원금 이렇게 100 해서 이렇게 만약에 조달과 관련된 현금을 적었다 칩시다. 어렵지 않죠 지금? 100 조달해서 이자 10%. 자, 그런데 얘를 이제 100 가지고 순환전자부 무시하고 100을 다 사요. 자, 100을 사요. 100을 사면 그러면은 이제 고정자산이 잡히고 그 고정자산으로부터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을 하겠죠.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70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저 하얀색 현금 흐름하고 저 노란색 현금 흐름을 좀 구분해 볼게요. 자, 하얀색 현금 흐름은 조달과 관련된 현금 흐름입니다. 맞죠? 저 노란색 현금 흐름은 요거는 투자,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에요. 재무회계에서 보면은 저 하얀색은 재무연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노란색은 영업투자 현금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편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때 조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고정금리 채권으로 만약 조달했는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원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나중에 무이표체로 뭐 조달하는 방식도 있고 이자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약에 조달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현금 흐름이 조달할 때 채권 계약과 주주의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현금 흐름이에요. 얘는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에요. 그때 부서를 이제 나눠요. 어떤 부서를 나누냐면 투자, 영업 부서 하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금 부서를 나눠요. 이 자금 부서가 기업에서는 조달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자, 두 부서로 나눕니다. 두 부서로 나누고 두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각각 할 거예요. 그러면 영업투자본부, 기획부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기획부서는 요 노란색 현금 흐름을 가지고만 성과평가를 하면 되고요. 자금부서는 이 하얀색 현금 흐름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나눕니다. 위에는 기업 현금 흐름은 기획부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조달과 상관이 없이 투자랑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다. 조달과 상관없이 free, 캐시플로우. 여기서 free라는 거는 조달과 상관이 없이라는 free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free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할 겁니다.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조달 방식을 주식으로 하든 채권으로 하든 원리금 균등분할로 하든 무이표처로 하든 요 노란색 현금 흐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K는요. K는 이제 조달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뭘로 환산시키냐면 비율로 환산시킵니다. 여러분 고정금리 채권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 10%예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만약에 리스 같은 경우에 뭐 리스에 뭐 이자율 나왔잖아요. 최소 리스료 뭐 관련된 이자율. 그것도 예를 들어 있으면 그것도 만약에 10%야.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하든 고정금리로 하든 그냥 10%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정하는 거죠. 타인 자본 비용 비율, 자기 자본 비용 비율 해가지고 나중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만들 텐데 어쨌든 현금 흐름을 뭘로 바꿔버려요? 비율로 바꿔버리거든요. 그 비율로 바꾸는 게 요 작업이죠. 비율로 바꿔버린 게 원래는 조달도 현금 흐름이잖아요.
조달하고 갚고 다 현금 흐름인데 이거를 연 몇 퍼센트로 내가 조달했지? 연 몇 퍼센트로 내가 내야 되지? 라는 거를 환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 IRR 계산하는 것도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다 환산할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을 비율로 다 환산할 수 있거든요. 그 환산된 비율이 여기 있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달 비용으로 우리가 요거를 쓰죠. 얘를 이제 조달 비용인데 퍼센테이지로 환산한 조달 비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조달 비용은 여기 있는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을 가중평균한 거고요. 관련된 거는 자본구조 이론에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산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를 구하고 부채의 가치를 빼면 자기자본 가치를 역산해서 구할 수 있죠. 이 자기자본 가치는 실무에서는 시가총액이라고 부릅니다. 시총.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는 용어는 회계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기자본 가치로 나오지. 자기자본 시장 가치, 자기자본 가치로 나오지. 시가총액이라는 용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상식 차원에서 여러분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예요? 50조? 50조? 쌍팔년도 얘기하네요. 아니 400조 정도 돼요. 350에서 400조 정도 돼요. 알아두세요. 그건데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자기자본 시장 가치예요. 자기자본 시장 가치인데 그 중에서도 보통주, 우선주는 또 따로 있어요. 우선주도 한 몇십조 돼요. 그러니까 보통주에 대한 시가총액이 거의 한 350에서 400조 정도 돼요. 2등 기업 어딘지 아십니까? 엔솔은 몇 조?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조. 그래서 1등 한 400조, 2등 100조. 여러분 보통은 우리나라 그 시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뭐 15에서 20% 정도. 예전에는 30%까지 갈 때가 있었거든요. 뭐 전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0조라고 치면은 삼성전자만 300조.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다른 기업들도 워낙 좀 커지고 있긴 하니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선주랑 보통주 다 합치면은 400조가 훌쩍 넘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자기자본 시가총액이고 그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자본의 시장 가치를 주식수로 나누면 그러면 한 주당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350조, 400조인데 주식수가 한 60억 개 되거든요. 그럼 나누니까 한 뭐 5, 6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가 돼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을 보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서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구하고요.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 가치 빼면은 자기자본 가치가 나온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주주예요? 기업의 주인은 보통 주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좀 옛날 관점이고요. 기업의 주인은 에블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새 약간 트렌드예요. 그래서 뭐 채권자, 주주, 정부, 임직원, 거래처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주주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 뭘까? 저 자산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의 가치가 커지면 채권자는 일정 금액만 가져가고 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은 자산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본 가치가 커지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주주기 때문에 재무적인 현금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기업의 주인을 주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 라는 게 주주 가치 극대화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최근 그 이론의 흐름을 보면 주주 가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다. 이게 옛날 얘기고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요새는 그냥 기업 가치 극대화로 그냥 퉁쳐요. 기업 가치 극대화 되면은 에블바디 해피하잖아요. 주주도 해피하지만 다 같이 해피한 거니까 그냥 아예 기업 가치 극대화로 갑니다. 기업 가치 극대화. 기업 가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9페이지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제가 참고로 재무관리의 목표가 거기 9페이지 맨 하단에 참고로 최근 재무관리 목표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포함한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영어로는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릅니다. 그 가치 극대화로 목표 대상이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게 최근 추세예요. 최근 추세를 좀 반영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ESG 경영도 되게 요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 문제로 만약에 뭐 ESG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뭐 대충이라도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으면은 쓸 수는 있거든요. 소설이라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ESG에서 E는 환경이고요. S는 소셜, 다 같이 잘 살자죠. 거버넌스는 기업 지배 구조인데,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그나마 거버넌스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거버넌스를 여러분들이 가장 제대로 배우는 그 과목이 하나 있죠. 1차에 상법. 상법에서 이사회, 회사법, 여기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수 주주의 뭐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버넌스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법 쉬웠어요? 이번에? 어려웠어요? 상법이 보통은 예전 좀 쉽게 나온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상총에서 듣는 거 많죠. 듣는 거 많습니다. 뭐 재무관리가 제가 그 좀 미안한 게 그 재무관리 어렵게 나왔잖아요. 제가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재무관리 그 1차 시험 보기에 한 이틀 전인가, 뭐 3일 전인가 제가 말문제 특강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유튜브로. 하나도 안 나왔어요. 미안하더라고. 하나도 안 나왔어. 말문제를 내가 쭉 정리했는데 말문제 보통 많이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다 비껴 나가더라고.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 뭐 거기에 시험 보기 전에는 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효료가 갑자기 증가를 하는. 그래서 시험 끝나니까 거기에 실효료가 약간 증가.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 실효료의 비율을.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평소에. 응?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그 금융시장 관련된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얘기 드렸던 인수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시총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시사상식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서 말문제도 다 좀 그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좀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조달과 운용해서 거기에 그림 1-1을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죠? 채권 발행, 주식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고 그 다음에 자산에 투자한 다음에 그걸 운용하면서 뭐가 창출돼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창출되는 거죠.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채권자랑 주주한테 주는 겁니다. 채권자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요. 주주는 대신에 그 나머지 다를 줄 때 지금 당장 주겠다, 배당. 나중에 주겠다, 유보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은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뭐 유보를 통해 가지고 재투자를 한 다음에 더 많이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그림 1-1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교재는 동차 강의는 제가 교재를 다 일일이 읽지는 않아요. 예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지만 그렇고 재무관리 목표 읽어보시면 되고요. NPV 극대화잖아요. NPV 극대화. NPV가 극대화되면은 기업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 대리인 비용하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NPV가 극대화된다. 뭐 좋죠. 근데 NPV가 극대화되면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주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거든요. 그런데 주주가 NPV가 0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그러한 어떤 대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어디서 나와요? 부채 대리 비용. 그렇죠? 부채 대리 비용 중에서 과소 투자 요인입니다. 과소 투자 요인. 왜 과소 투자 요인이 발생하냐? 자본 잠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자본 잠식 안에 들어가면은 뭐 부분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래 일반적으로 재무 관리에서는 자본 잠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산의 가치보다 부채 가치가 더 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보다 부채 가치가 더 큰 상태에서 NPV가 발생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요? 그 NPV 큰 거? 발생한 거? 채권자가 가져가죠. 왜냐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금액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가져가야 될 금액이 100억인데 자산의 가치가 80억이야. 그럼 20억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거든요. 기업이 벌어들인 NPV가 채권자한테 귀속되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투자를 안 하려는 거. 그런 것들이 과소투자 요인입니다. 여러분은 1차랑 2차랑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1차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고 2차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배당정책 이론이라든지 경제적 평가, NPV, PI, IRR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1차에서 자주 나오지만 2차에서는 잘 안 나와요. 2차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배당정책 이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 문제는 1차에서 자주 나오지만 2차에서는 그거를 계산으로 조금 변형시켜서 나오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자본구조 이론과 투자의 평가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목표 정리하시면 되고 자본비용과 수익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거기 자본비용은 기업 입장에서 용어고요. 수익률은 투자자 관점에서 용어예요. 그런데 수익률을 기업 관점에서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수익률을 볼 때 채권자 관점에서 보면 채권자 관점에서 보면은 채권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보통은 현물 이자율로 또 표현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YTM, YTM 많이 쓰고 주식 수익률, 배당 수익률, 뭐 성장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수익률 볼게요. 여러분, 채권자 입장에서 받는 타인 자본 비용은 채권 수익률이에요. 주주 입장에서 받는 자기 자본 비용은 주식 수익률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뭐예요? 기업이 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수익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을 볼 때 이게 채권자 주주 입장에서 얘기하는 수익률인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는 수익률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계산한 수익률이겠죠. 요거 수익률 구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보통? 수익률? ROE? ROE는 주주 입장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그거는 회계 이익을 기반으로 한 수익률입니다.
주주 입장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IRR이라고 불러요. 내부 수익률. 그래서 기업이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NPV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투하 자본을 뺀 거죠. 그거는 절대적인 금액으로 계산한 가치고요. 그거를 수익률로 변환한 게 내부 수익률 IRR이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의 보통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되는지를 비율로 환산한 게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개념을 제가 공부를 하지만, 쉬운 개념을 제가 가르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냐면 동차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을 좀 길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잘 쫓아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내부 수익률이죠. IRR 내부 수익률. 기업 입장에서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하세요. 여기는 채권자, 주주, 투자자 관점에서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기업 입장의 수익률을 좀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의 자본 비용과 수익률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개념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용어가 달리 정의될 수 있다. 다르게 용어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기다가 조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11페이지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보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